자, 오늘은 보정 권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개인회생 알아보시는 분들은 보정 권고만 이해하시면 개인회생 절차가 어떤 건지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절차를 시작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했다고 무조건 통과 이렇게 해줄 리가 없고, 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을 채무를 탕감해 줄 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탕감을 해줄 만한 사람인가, 요거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혼 소송이나 뭐 대여금 소송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 가잖아요. 가서 서류 제출하고 판사하고 양쪽 원고 피고 출석하고 변호사 둘이 출석해서 제출한 증거가 맞는지 주장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회생은 그런 재판 출석 기일이 없거든요. 물론 법원에서 불러도 되는데 부르는 일은 거의 없고 서면으로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럼 서면 재판을 하면서도 법원에서 서면에 기재해서 나는 이런 점이 궁금하다, 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니까 채무자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서 서면을 적어서 보내준단 말이죠. 그게 보정 권고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서 보정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면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하나의 절차인 거죠. 그 보정 권고를 받아가지고 변호사하고 채무자가 잘 적어서 제출을 하면 개시결정 나고 재판이 끝나는 거고, 거기에 답변을 똑바로 못하면 기각결정이 나고 개인회생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정 권고에서 뭘 물어보는가? 자, 첫 번째, 채권자 목록에서 뭘 물어보는지 확인을 합시다. 부채 증명서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삼성카드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셨잖아요. 근데 정확히 얼마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자를 계산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변제했는데 100만원 변제했는지 120만원 변제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 보고 기억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만 알면 그 은행이나 카드사에 부채를 조회해서 부채 증명원을 받습니다. 요거를 받으면 채무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이자가 얼마가 발생해 있는지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은행마다 다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급받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으니까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물어보는 게 개인 채권자입니다. 방금 보셨지만 은행이나 카드사는 공식적인 부채 증명원을 발급을 해주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늘까지 발생한 이자가 얼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고, 신한은행, 삼성카드가 무슨 채무자고 원한이 졌다고 저걸 거짓말로 작성하고 뭐 근거 없이 주고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한테 빌린 돈은 있는데도 없다고 할 수 있고, 또는 있는 것을 오히려 크게 부풀려 가지고 내가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내 가족이나 친구한테 많이 돌아가게 하려고 수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부채 증명서처럼 저렇게 공신력 있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관계냐, 직장 동료나 가족이냐, 배우자냐, 뭐냐, 그리고 채권 발생 경위 뭐냐, 빌린 것이냐 아니면 물건을 매입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 못한 상거래 채권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돈 받아서 어디 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방식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500만 원을 빌렸다. 수령 방식은 계좌 이체로 받았다. 나의 신한은행 계좌를 보면 그 계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25년 3월 1일에 500만 원 갚았다. 변제 방식은 나도 그 사람 계좌로 이체해 줬다. 내 계좌에서 그 사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인 채무, 개인 채권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래도 전액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 금액이 2천만 원 있으니까 이거를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내 형편 되는 데까지 변제금 내서 일부 배당해주고 나머지는 탕감해달라,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기 이전 1년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법원이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용 명세서를 출력을 해서 카드사에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월별로 한 달에 얼마 썼는지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금액을 정해주거든요. 5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사용했으면 어디 썼는지 제출해보라, 이런 말이죠. 만원, 2만 원 쓴 거를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만원, 2만 원 쓴 거 사용처 다 물어보면 그거 언제 다 답변을 합니까? 보는 회생위원도 그거 너무 많아서 못 보니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특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채권번호 1번에 삼성카드 채권이 있는데 내가 200만 원 썼는데 그 당시에 병원비가 긴박하게 필요해서 병원비로 썼다. 어디 계좌로 내가 보내준 내역이 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로 썼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 답변을 해주는 거죠. 단 방금과 같이 카드 사용 내역을 소명을 했는데 카드 사용 또는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도박 자금에 썼다거나 토토, 바카라, 파워볼 이런 데 썼다거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있다거나 유흥비를 썼다거나 개인 채무만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낭비했다, 명품이나 고가 쇼핑 이런 거 했다, 또는 가족한테 50만 원 이상 보내줬다, 성형했다, 가족이나 지인한테 30만 원 이상 선물로 줬다, 또는 사용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그런 보정 권고를 받게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내용 일람표를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50만원 이상 설명하라 했어. 그래서 쭉쭉 50만원 이상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사치탕진으로 도박으로 날린 게 7,200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변제 기간이 36개월이니까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최근 대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면 법원이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채권 번호 234-578번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하는데 최근에 빌린 지 1년 이내에 있는 채무들 25년 6월 1일에 신청했으면 24년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빌린 돈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신용카드 사용처 소명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채권 번호 1번 신한은행에서 25년 1월 1일에 500만원 빌렸다. 2월 1일에 썼다. 500만원 다 썼는데 병원비로 썼다. 내 계좌 내역 보면 병원비로 지출했다는 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 병원비라는 정당한 사용처로 썼으니까 청산가치에는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용처를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토토나 파워볼 같은데 도박으로 날린 게 있다거나 강원랜드 마찬가지고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아직 남아있는 돈이 있다거나 유흥비를 썼다거나 편파변제했거나 낭비했거나 가족 줬거나 성형수술했다.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즉 변제금을 더 내라. 불이익을 가하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예금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방금은 최근 1년 내에 대출받은 거고 요거는 예금 계좌 내역을 물어보는 거고 원리는 카드 최근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여러분의 그 계좌 내역들을 있는 걸 전부 다 제출을 하거든요. 제출을 하고 기간은 법원이 알아서 정해주는데 대체로는 최근 1, 2년 정도만 지정해주고 오래된 건 잘 안 물어봅니다. 50만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에 대해서 다음 도표로 작성하라. 내가 신한은행 계좌 1년 동안 입출금한 거 출력 다 하고 거기서 한 번에 50만원 이상 이체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입출금 일자 예를 들면 25년 1월 1일에 200만원을 출금했다. 사용처는 내가 일하는 자영업장에 일하는 알바한테 월급으로 줬다. 내 신한은행 계좌를 보면 그 사람한테 월급 보내준 내역이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업 비용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소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도표로 만들어서 소명하는 거죠. 50만원 이상이니까 이게 밑으로 수십 개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유흥비나 개인에게 편파변제했거나 낭비했거나 가족 간 지인 간 증여 편파변제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하라. 변제금을 더 내라.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원이 주식 코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키움증권이든 NH증권이든 쓰시는 게 있잖아요. 그 증권사별 계좌 내역들을 전부 다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은행 계좌는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증권사 계좌는 제출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증권사 계좌도 다 제출해야 되고 가상화폐, 업비트 계좌도 전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그 주식이나 코인이 오늘 현재 기준액으로 얼마 남아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탕진하고 남은 게 없으시겠지만 뭐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남아있는 소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의 청산가치, 재산에 반영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남아있는 돈 말고요. 주식 코인으로 날린 돈 있잖아요. 탕진한 돈. 어떤 사람이 주식 코인 투자하다가 7,200만원을 날려서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거를 사치 탕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7,200 손실 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7,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변제 기간 36개월이니까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실무 준칙이 그 뒤에 바뀌었습니다. 주식 코인도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급격한 고금리와 경제 불황에 따라서 주식 코인 탕진한 사람도 사회적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기준을 바꿔가지고 탕진한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겠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한편 탕진한 거는 반영 안 하지만 남아있는 건 반영해야겠죠. 100이든 50만원이든 남아있는 돈은 주식코인도 재산이니까 예금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는데 어차피 여기 오시는 채무자분들은 전부 탕진하고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법원에 이어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법원까지도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최근 취업한 사람이요. 내가 지금 직장을 5년 이상 다니고 있다, 3년 이상 다니고 있다, 아니면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는 10년 이상 근속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내가 서울시청 안 다니는데 경찰청 안 다니는데 다닌다고 어떻게 뭘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취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하려고 직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또는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일부러 월급이 낮은 직장으로 간 게 아닌가, 이게 법원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서 4대 보험 돼 있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또는 다니는 자영업장에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도 제출해보라. 그리고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도 제출해보라. 한편 최근 취업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월급 받은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되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개인회생 신청했으니까 신청하기 전에 한두 번 받았으면 그것도 반영하는 거고, 오늘 취업하고 내일 바로 신청한 사람은 이전에 월급 받은 게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말에 월급을 받는가, 다음 달 말에 월급을 받는가, 매번 월급 받는 걸 확인을 해서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립니다.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법원이 정해주는 기간까지 계속 매달 월급 받는 걸 제출해주고, 그걸 평균 내가지고 소득을 산정하고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7번째는 개시결정 이후에도 법원에서 주의사항을 주는 게 있거든요. 개시결정 받으면 그때부터 변제금 내셔야 돼요. 개시결정문에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될 가상계좌 번호를 적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시결정 통지를 받으면 거기 적혀있는 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금을 안 내면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겠죠. 당연한 소리죠. 내가 빌린 돈 내가 못 갚아서, 내가 아쉬워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분할 변제 좀 해달라, 이자 좀 없애달라, 자기가 신청해놓고 법원에서 사정 봐줘서 알겠다, 분할 변제하고 이자도 없애주겠다, 일부 금액 탕감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해줬는데 그 분할 변제된 탕감된 금액, 그 작은 금액도 내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해버리고 원위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법원에서 한 번 안 냈다고 바로 폐지하는 게 아니고 3번 이상 연체가 돼야지 폐지를 합니다. 또 봐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계좌 거래 내역 있죠. 각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 조회해달라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니까 이걸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거래 내역은 당연히 많겠죠. 최근 1년이든 2년이든 모아서 출력하면 입출금한 게 수백 건이 넘을 거니까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변제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55만 원이면 추가 생계비 좀 포함해서 163만 원 생계비 빼고 90만 원 36회 변제해서 3,300만 원 변제한다. 이런 식의 변제 계획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체 채무액 9,200 중에서 3,3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개시결정문입니다. 개시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분은 3월 7일에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4월 30일에 채권자 집회기일하니까 법원에 출석하라 이 말입니다. 법원에 갈 일은 거의 없는데 채권자 집회기일 그때 한 번은 가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채권자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채무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 없이 그냥 하루 출석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개인회생도 일종의 재판이죠. 법원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통과를 시켜줄 만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보고 통과를 한단 말이죠. 뭘 확인하는가? 보정공고라는 서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채권자 목록. 은행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를 통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개인 같은 경우는 부채증명서라는 게 없으니까 어떤 관계에서 얼마 빌리고 얼마 갚았고 남은 게 얼마냐 도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지난 1, 2년간 여러분이 신용카드 사용했던 거 출력해서 제출하면 그 돈 어디에 썼는지 법원에서 설명을 시키고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세 번째는 최근 대출. 최근 1년 내에 빌린 돈 같은 경우에 사용처를 확인해서 부당하게 사용한 건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네 번째는 예금 내역. 여러분 계좌에 입출금 내역 최근 1년치 출력해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시키고 부당하게 사용한 건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다섯 번째는 주식 코인 내역. 키움증권이나 업비트 계좌 내역 제출하게 하고 남아있는 잔액은 예금하고 똑같으니까 물론 얼마 없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거고, 남아있는 잔액이 아닌 과거에 탕진했던 금액은 일부 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소득. 특히 최근에 취업한 사람들, 실제로 취업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4대 보험 자료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몇 달간 평균 낸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일곱 번째, 개시결정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법원에서 지정해준 계좌로 변제금을 이체를 해줘야 되고 3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 이 정도 7가지 사항만 알고 계시면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의 다 알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